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오늘은 김민석 특파원님을 모시고 K방산과 국방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웅달집방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아, 네, 지난번 반응이 좋아서 또 모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특파원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세대 전투기 F-47을 발표했습니다. 전투기 좀 어떻게 생긴 내용 사진이고 또 발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성능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가 라이브에서 이제 그 F-47을 미국 보유사랑 계약하기로 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6세대 전투기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속도, 기동성, 탑재량 중에서 비슷한 게 없다.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론과 함께 비행할 수 있다. 뭐 수출이 가능한데 대신에 수출을 하려면 성능이 10% 떨어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동맹국이 언제 적으로 될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세대 전투기 발표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보통 미국이 새로운 기체, 새로운 무기를 내놓을 때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뚝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 공군참모총장이랑 이렇게 이제 그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정확한 사진이나 이런 게 없이 지금 딱 두 개의 사진,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지금 PT에 뜨려져 있는 두 개의 사진,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두 개의 사진을 약간 옛날 TV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 삼각대에 세워놓고 아 요렇게 생겼어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져 있어요. 뭐 무슨 안개가 꼈나 싶으면서 아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아 이게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게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급하다. 요거 두 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이 성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적응력이 뛰어난 전투기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쉽다. 이런 이야기도 강조를 했고 어떠한 적보다 우위를 정한다. 뭐 이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비행할 것이다. 지금 내가 아티스트 렌더링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으로만 있는데 이게 합성이 아니고 네. 진짜 있을 것인데 아직은 좀 기다려 달라. 그다음에 기존 5세대 전투기가 비용이 저렴하다 해서 이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쌀 수가 있나? 미국제 전투기 정말 비싸거든요. 지금 5세대 전투기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고 있는 F-35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이상 뭐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싸다는 기준이 뭐냐? 지금 5세대 전투기는 F-22랑 F-35가 있어요. F-22가 조금 더 기동성이 좋고 이제 좀 더 멀리 가는데 지금 생산이 끊겼어요. 그 생산이 끊긴 F-22를 지금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라인을 복구해서 생산하면 대당 한 3억 5천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3억 5천만 달러보다는 그래도 F-47이 싸다. 예, 요 이슈가 있는 게 약간 맥락이 뭐냐면 F-22가 정말 좋은 비행기인데 나온 지 20년이 됐어도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을 중단하고 이제 라인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팔아줘서 안 되나 했는데 거절당했고 일본이 아주 열심히 이거 F-22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법으로 F-22는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F-22에 미련 갖지 말고 우리 F-35 수출된다고 이제 트럼프 각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게 관심을 가져라. 3억 달러밖에 안 해. 한 해 3억 달러면 지금 1,400원, 500원이니까 4,000원. 하지만 그래도 싸다고 주장하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옛날 자동차랑 지금 자동차랑 다른 게 사실 지금 자동차랑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뭐 인포테인먼트 뭐 있고 자동차 엔진 컨트롤도 다 이제 컴퓨터라고 요것처럼 전투기도 4세대에서 5세대로 지나면서 거의 그 날아다니는 컴퓨터가 됐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그 버전업을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쉽게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코딩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할 때 그 하드웨어 디버깅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F-47은 F-35의 이런 실수, 이거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슷한 걸 지적하는 게 이건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실수를 가지 않도록 쉽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기능도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 그리고 우리 거는 좋다. 이런 광고성 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파원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47은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일 겁니다. 사실상 눈에 안 보이고 이거 스텔스 얘기하는 거 같고 전례 없는 위력을 발휘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번 발표 때 F-47 성능이나 뭐 스텔스 능력이나 이런 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건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진이 달랑 2장만 공개가 됐다는데 그 2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려놨다는 거는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이 전투기의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디 붙어있고 꼬리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숨겨놨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이유는 이제 중국과 일종의 정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제 J-36, J-50이라는 6세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공개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정식 공개가 아니고 그냥 하늘에 낮에 띄었더니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날짜가 마오쩌둥 생일이었거든요.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중국은 이제 기술국이라서 이제 미국이 원래 군사과학 기술의 제일 발달됐고 그 발달된 정점에 전투기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보다 죽수의 전투기를 늦게 공개했다. 이런 걸 좀 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 반박해서 아니다. 우리도 빨리 나올 거고 트럼프 임기 중에 이 비행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스텔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따라 가지고 레이더에 얼마나 잡히고 이런 데 대해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스텔스에 대해서 여러 기술이 있는데 핵심은 각도를 어떻게 맞추는가, 비행기가 어떻게 날개가 디자인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지어놨죠. 이 지어놓은 것은 중국 보고 너네들 있는 건 아는데 아직 분석은 하지 마. 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제 그래픽만 있는데 6세 전투기는 미국도 지금 가지고 있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 혹시 51구역이라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산다 맞아요. 혹시 들으신 거 있죠? 네바다 사막의 미국 공군의 비밀 연구 시설인 51구역에서 2019년과 2022년부터 이미 6세 전투기 먼저 띄웠어요, 미국이. 근데 공개를 안 하고 보안이 잘 지켜진 것이죠. 흔히들 이야기할 때 중국이 군사보안이 훨씬 심하고 미국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숨기고 보여줄 때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이 국기 뒤에다가 어둡게 생긴 것도 이게 눈에 대놓고 나는 포토샵을 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델타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익과 카나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징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귀날개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날개가 가지고 있다. 요게 지금 F-47의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지금 보여드릴 거는 중국의 J-20 전투기고 요게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데 나올 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J-20이 이렇게 카나드가 있고 이게 삼각형 데이터이기를 해가지고 귀날개가 달려 있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징어 같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있는 카나다 날개가 레이더 전파가 앞에 왔을 때 여기 반반사를 일으켜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과장을 해서 카나다가 있으면 무조건 스텔스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이게 다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연구하는 로키드 마틴이 지금 F-35를 개발하기 20년 전부터 스텔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까 연구를 했는데 카나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비교랑 성능이랑 이런 거 했는데 카나다를 달아도 스텔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놨고 이런 것들을 다 중국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투기 개발이나 스타일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고 미국에서 다 배운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저는 중국 전투기를 이제 미국 전투기의 그 충실한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컨셉이나 이렇게 목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성능적으로는 이제 공개된 게 없고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인데 그럼 기자님 뭐
특파원님 보시기에 이게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능가할 거라고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F-47은 F-22나 기존의 그 어떤 스텔스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납니다. 왜 이렇게 뛰어나면 일단 꼬리 날개가 없어요. 꼬리 날개가 왜 중요하냐면 전파가 그 스텔스기는 생긴 게 중요하고 전파의 난반사를 어떻게 억제시키고 조절해가지고 내가 레이더 전파를 쐈는데 이게 수신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꼬리 날개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평평하고 납작할수록 이런 그 전파를 잘 반사하지 않는데 꼬리 날개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없앴고 F-20이나 그 J-20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있어도 그 수직 꼬리 날개가 있긴 있는데 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KF-22도 그런데 요게 다 반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제일 좋은 건 요런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 좋고 그걸 F-47이 실제로 이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 평가하기로는 F-47은 세계 최초로 전방위 스텔스, 광대역 스텔스가 적용된 전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파는 이제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초보적인 과학 속으로 들어가는 주파수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5세 전투기는 스텔스는 스텔스인데 단파 그러니까 좀 짧은 파장의 스텔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적 전투기가 쓰는 레이더는 주로 그 전파가 좀 짧은 파장이어서 파장이 긴 그러니까 보통 TV 전파 UHF가 이런 걸 하는데 아마 이제 옛날 TV에는 UHF, VHF라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전파의 파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좀 그 파장이 좀 긴 거를 UHF라고 하는데 이런 그 저주파 대역에서의 레이더 스텔스가 5세대는 부족했는데 F-47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높은 그 저주파수에도 스텔스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빨간색으로 이게 나비형 RCS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RCS란 건 레이더에 잘 잡히는 신호의 크기입니다. RCS가 크다. 얘는 스텔스기가 아니다. RCS가 작다. 이러면 스텔스기다 해가지고 지금 스텔스기의 RCS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는데 이 벌레가 0.002 제곱미터의 RCS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F-35가 0.005의 RCS를 가진다. 새가 0.01이다. 이렇게 돼 있고 F-16은 4.0이라 돼 있는데 참고로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F-16과 B2 사이에 우리 KF-21이 있고 네. 이렇게 이 RCS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RCS라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인데 확률이 각도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행기를 앞에서 레이더를 쏠 때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한데 옆이나 뒤에서 쏘면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 전파. 요거를 이제 나비형 RCS라고 하는 게 이 전파에 방사되는 크기가 요 앞부분, 전방 부분 낮은데 측면과 후면이 길어서 약간 팔자를 옆으로 눕혀서 나비 날개 같아. 요런 의미에서 나비형 RCS라고 표현을 한대요. 네. 요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게 5세대 스텔스의 나비형 RCS인데 F-47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걸로는 저는 나비형이 아니라 옆에서 봐도 안 보이고 뒤에서 봐도 안 보이고 요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거의 볼 수 없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6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제 그 꼬리 날개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꼬리 날개는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고무동력기 어렸을 때 만들어 보시거나 요새도 사실 학생들이 그런 걸 만들 때 꼬리 날개를 달아 놓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게 안정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날게 하는 거라 방향타 그러니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뒤에 꼬리 날개 사용해서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F-47 그리고 중국의 6세대 전투기도 기기묘한 방법으로 전투기의 방향을 조절한 기술들을 씁니다. 뭐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이제 전투기 속력을 줄인 데 쓰는 에어 브레이크 같은 걸로 방향을 전환하고 한쪽이 속도가 느려지면 이게 돌아가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날개가 처음에는 눕혀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올려져가지고 꼬리 날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투기 기동성은 F-22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F-47 같은 경우에는 크고 둔중하기 때문에 근접전 그 탑건
타건 보셨나요? 타건 2? 네. 거기에서 이제 탐크루즈가 막 결연한 기동을 하고 그 상대방이 마지막 전투에 보면 상대방 나라의 전투기는 탐크루즈가 탄 전투기보다 더 신형 전투기라서 막 공중 제비도 돌고 막 정지를 하면서 막 미사일을 피하고 요거를 PSM 기동이라 해가지고 포스트 스톰 매뉴버라는데 이게 그것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에 나온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막 정지해서 피하고 아주 근접전에서 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기능 가진 거는 없어요. 대신에 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멀리서 공격하고 적을 저한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게도 F-47이 지금 무게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45톤이에요. 이게 45톤이 어느 정도냐면 F-35보다 훨씬 무겁고 F-22보다 20% 이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둔중하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스텔스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요즘은 또 이제 무인 전투기 혹은 뭐 AI 드론 뭐 이런 게 융복합되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 이게 유인 전투기는 맞나요, 기자님? 네, 트럼프가 발표했을 때 이 비행기는 드론과 함께 작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유무인 복합이라고 하는데 유무인 복합 개념을 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건 F-47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에 대해 설명한 건데 어떤 거냐면 무인기랑 유인기 그 다음에 다른 비행기들이 서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5세대 이전의 비행기들은 약간 비행 시뮬레이션 혼자 내가 전투기를 조정하는 거였다면 6세대 전투기는 전략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처럼 여러 유닛을 내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유인기가 무인기를 통제하고 그다음 작전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능이 갖춰져 있고 여기다 인공지능을 결합해가지고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5세 전투기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컴퓨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뭐 육지 통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텔스기가 아닌 비행기랑 드론이랑 같이 비행할 때 적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드론은 작으니까 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스텔스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적군 입장에서는 사람이 탄 게 제일 잘 보이고 얘만 죽이면 딱 되겠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과 같이 가는 유인 전투기도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야지 드론과 같이 작전하는 유인 전투기도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야지 안 그러면 표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세 전투기 F-47은 드론과 연합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쨌든 성능도 뛰어나고 정말 뭐 기대할 만한 전투기 같은데 특파원님 그럼 6세대 전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그게 뭔가요? 6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의 취재라든가 이제 선임 기자분들한테 이야기한 특징은 핵심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한 요소가 뭐냐? 멀리 가는 겁니다. 지금 5세대 전투기로 지금 J-22라든가 F-22 같은 거 공통적으로 항속거리가 기존의 전투기 그러니까 뭐 KF-21이나 이런 4.5세대 전투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둘 다 스텔스 전투기가 뭘 하느냐 딴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서로 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이게 상대방에서 멀리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이 미사일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하면 전투기 성능이 너무 아무리 좋아봤자 이게 선제 공격당해서 지상에서 부서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오래 작전을 하는 게 중요해서 장거리 비행 능력 약 5세대보다 약 50% 이상 장거리 비행 능력 하는 게 중요하고 속도도 더 빠른 게 중요하다는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이나 미국이 다 우리 6세대 전투기 속도는 어떻게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하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래도 20% 이상은 더 빠르지 않을까 평균적인 속력이 이렇게 예상을 하나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세 전투기의 또 다른 특징이 슈퍼 스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세 전투기는 앞부분에서만 스텔스가 잘 되고 옆이나 뒤에서 보면 잘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파수를 좀 바꿔서 신형 레이더를 잡으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반면에 모든 대역의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전방향 스텔스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밀 기능 같은 게 6세 전투기에 아직 공개 안 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세 전투기 J-36에 수상한 장비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우에 카메라 같은 게 달렸는데 이게 혹시 정밀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로 적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이론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F-47을 보면 그런 카메라가 전혀 없어요. 그냥 캐노피,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데만 있고 아주 매끈하게 생긴 대신에 요 레이더, 이 레이더가 생긴 게 엄청 넓어요. 이게 F-22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약간 원형으로 해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건 오리같이 생겼죠. 오리 부리같이. 이게 레이더 크기가 훨씬 커서 이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새로운 레이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요즘 하도가 AI랑 네트워크 뭐 이런 게니까 여러 대의 레이더가 뭐 한 개의 레이더처럼 작동을 한다거나 송신과 수신을 분리한 다음에 AI로 이걸 알고리즘 처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 저희가 찾아보는데 뭐 양자 기술을 사용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스텔스기를 다 잡아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만 하고 이게 실증이 되고 있나, 어느 나라에서 뭘 만들고 있냐 이런 게 다 비밀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 엔진 이야기에서 아까 전에 6세 전투기가 20% 이상 멀리 가고 빨리 간다는데 이게 핵심이 엔진이고,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적응형 사이클 엔지니어링이 뭔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걸 들고 왔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제트 엔진은 원래 불꽃 가스, 그러니까 연소를 해가지고 확 하는 그 빨간색 가스 있잖아요. 고출력 말고도 바이패스라 해가지고 그 가스로 돌아가는 팬으로 사용해서 바람도 같이 전투기 추진력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푸른색이 바이패스고 여기 보라색이 연소 가스인데, 요 바이패스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투기 제트 엔진, 그리고 모든 항공기 제트 엔진의 효율과 연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여객기 타실 때 여객기 엔진 엄청 두껍고 짧게 생겼잖아요. 이 전투기는 얄쌍하게 생긴 게 이게 바이패스 비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느리면 느릴수록 그 바이패스가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연소 가스 말고 옆에 팬이 돌아가는 그 바람이 힘이 강할수록 연비가 좋아지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이패스는 이게 방해가 되고 연비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미국은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요거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율을 조절해서 어떠한 속도나 고도에 있어도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엔진을 이미 만들었고, 그 만드는 것을 F-35에다 원래 F-22에다 장착을 하려 했는데, 이거 엔진 성능이 좋은데 이거를 100% 뽑아내려면 기존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엔진 성능이 맞는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NG-AD 혹은 6세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엔진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의 J-3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3개예요. 이게 엔진이 3개 달린, 제트 엔진이 3개 달린 전투기는 지금 5, 60년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아무래도 무겁고 복잡하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쌍발, 보통 한 발일 때 제일 단발일 때 제일 좋지만 쌍발로 가도 이거 좀 연비나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개를 만든 거는 이제 좀 느리고 멀리 가야 될 때는 뭐 1개만 키우고, 이제 고속 성능을 갈 때는 엔진 3개를 다 키우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꼼수를 부렸으나 미국보다는 엔진 기술이 약간 뒤처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6세 전투기 경쟁의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 전투기가 어쨌든 성능적으로는 아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F-47이 F-22를 능가하는 성능이라고 할 때 중국의 지금 J-36 같은 최신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전투를 벌인다고 하면 또 요즘 양안 전쟁 그 이슈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누가 이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댓글로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어떻게 알아가 사실이지만 지금 알고 있는 팩트를 기반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세 전투기 대략적인 특징, 특히 엔진이나 이런 항속고리 부분 나왔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게, 그래서 6세 전투기는 어떻게 적을 탐지하냐, 탐지 수단인 거예요. 그 30년 이상 스텔스기가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스텔스기는 잡지 못한다, 스텔스가 없는 비행기는 일방적으로 격추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스텔스 탐지 수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걸 6세대에 통합을 할 건데, 중국은 미국은 어떤 걸 도입했을 것인가, 이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이게 알려지고 이 기술의 차이가 밝혀지는 순간 승자가 결정 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승리가 그래도 점쳐지는 것이, 중국도 이런 레이더나 전자장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뭐 화웨이 잘 아시겠지만 5G 통신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했던 거, 이게 군사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세계 2위의 레이더나 기술력이나 참 그런 광학 쪽에서도 발달이 됐는데,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하드웨어, 새로운 하드웨어 결합됐을 때 이거를 수십 년간 연구한 미국이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미국의 6세 전투기는 이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J-25 이런 것들도 다 탐지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크다. 하지만 증거가 있냐 하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제 에비에이션 위크라든가 우리 선임 기자 분석가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 지금 농담으로 호롱탕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코로 설렁탕을 먹는다는데 이제 군사기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안이나 이런 걸 준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군사기밀 같은 거 우출했으면 이제 국정원이나 무서운 아저씨들이 코로 설렁탕을 먹이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부르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외계인이 납치해 간다 밈이 있어요. 내가 미스터 김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외계인이 나를 납치해 간다 해요. 네. 미국이 납치해 간다고 아니에요. 심지어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해 줬는데 이거를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데 요게 어떻게 밝혀진가? 그게 좀 앞으로 미래 20년간의 양안 전쟁 혹은 미래전 자체를 결정지을 아마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F-47 전투기 정말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전투기 미국에서 돈 주고 사오면은 야 북한이나 뭐 잠재적인 중국이나 참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F-22라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쪽에 배치될 가능성, 우리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트럼프는 일단 이거를 팔면서 우리는 수출할 거야. 하지만 성능은 10% 다운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맹국이 언제 이제 적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약간 참 기분 나쁘게 말을 해놨는데 사실 팔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맞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21이 한 대 1,000억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옛날보다 비싼 건데 지금 F-16도 오늘 필리핀이 F-16 구매한다고 이제 F-16 얼마에 이런 견적을 물어봤어요. 견적서가 왔어요. 그게 거의 1,500억 넘게 해가지고 F-16이요. 옛날에 F-16이 가성비로 유명했는데 이 F-16의 부대 뭐 무장도 하고 정비도 하고 온갖 걸 다 풀옵션을 넣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성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대 3,500억, 4,000억이 넘을 건데 KF-21이 성능이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니까 요거 여러 대를 사는 편이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나? 더 중에서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이로 믹스 그러니까 소수의 그 고성능 비행기랑 그다음 메인스트림 그다음 중급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KF-21과 이 F-47 소수랑 KF-21 다수 이렇게 운영한다면 아마 미래에도 대한민국 영공은 이제 저거 위협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가 이 미국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진짜 이게 공군이랑 아니면 업체랑 협의를 하고 나온 말인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했는가 신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 트럼프 말 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이 트럼프 발언은 좀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 즉 트럼프 임기 중에 F-47이 비행을 할 것이고 초도기가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가능하다. 요 전제로 이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 KF-21을 좀 더 발전시킨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특파원님하고 이어서 2부에서 또 이제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전투기에 대해서 또 미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F-47 발표한 이후에 뭐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무인기 활용이 이제 대세가 되는 마당에 미국이 유인 전투기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이거 개발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F-47 같은 6세대 유인 전투기를 건너뛰고 바로 AI 무인 전투기로 가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이게 이유가 좀 뭔가요? 이게 SNS에서 아니 F-35가 왜 만들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어의 군집 드론 시연 영상에다가 멘트를 다는 거거든요. 여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군집 드론과 AI 기술이 발전됐는데도 뭐 쓰레기 같은
유인 전투기 F-35를 쓴다. 요 발언이 제일 유명하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에서 답글을 달았는데 F-35에 대한 비판을 누가 쓰니까 이저 씨띠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보다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약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바보같이 무인 전투기를 안 사고 유인 전투기를 산다 이런 말을 지금 보면 지금 세계만 보여주죠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핵심에는 F-35가 있습니다. 요것도 F-35에 대한 비판이고 처음에 나왔던 것도 다 F-35 같은 거를 왜 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F-35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앞까지 잠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F-35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쉽고 이렇게 했는데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이 코딩이 전투기 코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야 내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 했던 가락을 보면 얘들은 정말 프로젝트 관리 못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비판을 주석적으로 해갖고 트럼프 일기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 게 뭐냐면 F-35를 이제 막 트럼프 일기 때 생산해서 미국 공군이 배치할 때 네. 트럼프가 F-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한테 무조건 10% 깎아.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를 깎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비용이 너무 폭증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저 같은 감성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감성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그래도 감사하게 군사 전문가로 불러주시지만 아직 제가 오타쿠 그러니까 밀리터리 오타쿠 시절을 기억하신 분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럽지만 뭐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이 오타쿠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 말고 딴 걸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순수한 생각이 하나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외국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디지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군산복 합체를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피터 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터 틸 하면은 팔란티어 CEO로도 유명하지만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마가주의에 기반이 되는 어떤 책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80년도인가요? 네. 그때부터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AI 산업 네. 패권을 이제 주무르는 뒤에 맞습니다. 흑막 그렇게 정주용 의장님께서 최근에 인터뷰해 주신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취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요 보시면 아마 이제 정주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겠지만 여기 페이팔 마피아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젊었지만 젊은 피터 틸과 페이팔 이렇게 있는데 이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 중에 안두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두릴 이게 이제 반지 제약에 나온 검의 회사 이름인데 안두릴이라는 회사랑 그다음 팔란티아라는 회사가 이제 형제 회사 같은 거예요. 피터 틸이 둘 다 투자를 하고 한 거라서. 그리고 그 안두릴이 미국의 무인 전투기 사업인 CCA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좋다. 이 AI에 갖춘 무인 전투기가 그 전장에서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 사업적인 이익에서도. 이런 맥락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파원님 실질적인 걸로 여쭤볼게요. 무인 전투기가 어쨌든 격추됐을 때 사람 파일럿도 죽지 않고 이거 뭐 부담 없이 적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제 유인 전투기보다는 사람이 탄 거보다는 무인 전투기 뭐 2대 세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막 기동 이렇게 빨리 할 때 사람은 막 기절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미국 공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군, 중국 전 세계 공군들이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필요한데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드는지 보면 사실 무인 전투기 개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번에 보잉이 만든 F-47을 만들기 20년 전에 내놓은 팬텀 레이라는 무인 전투기고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래 F-16 같은 거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때 1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가격이 $2억 넘습니다. 왜 넘었냐면
이때 당시 10년 전에 휴대폰 아이폰 3가 나왔었나? 나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아이폰이 나왔긴 나왔을 거예요. 스마트폰이야.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I 혁명 시대랑 그때 당시 AI 수준 생각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AI 기술과 이런 능력이 있는 데서 무인 전투기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라 이런 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취소된 이유 F-35보다 싸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더 비싸가지고 이 무인 전투기는 답이 아닌 것 같아 해서 몇 년 동안 무인 전투기 계획이 포르했고 이것도 개발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LLM 시대, 그다음 무인 전투기 시대, 무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다르파 같은 그 다르파라고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이 인공지능 파일럿과 이제 그 사람이 공중전하는 이런 것들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한 명 빼고 다 졌어요. 그 한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공중전을 할 정도로 발전이 됐지만 핵심은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이게 비용과 시간이 폭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감독 관리를 하고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가 같이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위험한 일만 무인 전투기가 전담한 게 지금 현재 제일 효율성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돈만 쓰고 시간 쓰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건너뛰고 완전 무인 전투기 체계로 개발을 선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사실인가요, 코코님? 말씀 정리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유인 전투기 NGAD 그리고 무인 전투기 CCA에서 CCA 사업만 남고 NGAD 사업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데 어떻게 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세 전투기 NGAD 사업이 F-47이라는 이름으로 펀딩을 받고 한 게 결국 사람과 무인기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최선의 전투력이고 네. 다만 이건 있어요. 그 NGAD F-47 이야기 저희가 한참 했지만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직접 투입하는 건 무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CCA 사업의 규모가 이 NGAD 6세 전투 사업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긴 해요. 근데 요게 다소 와전되어 가지고 이제 무인기만 미국이 만드는갑다 이렇게 말이 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같이 가야 되는 이상 사람이 탄 전투기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에도 잠깐 말했지만 무인 전투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닐 때 사람의 무인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무인기만 살아남으면 얘들은 어리버리하고 이제 지휘관이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장수 잃은 병사들처럼 이제 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대세가 무인기라고 할 때 이겨낼 여지가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A 사업 규모 자체가 그래서 CCA는 1000대 이상을 생산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00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CCA 그 최종 후보 그러니까 CCA 계획이라는 게 저번에 앞서 말했듯이 무인 전투기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포기를 했잖아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과 기술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인크리먼트라는 개념이라서 지금 현재 제한되는 인크리먼트 1으로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YFQ-42 요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기체고 이 위에 있는 게 안드릴의 YFQ-44 이게 앞서 말한 그 피터 틸과 특수관계사인 안드릴이 만들고 있는 거고 요게 제일 지금 CCA로서 유명한 그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하나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F-47에 대해서 3억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싸게고 저렴하게 한 거죠. 특파원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KF-21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마침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독자분들한테도 공개하고 싶은 게 네. 김해에서 로어스라고 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요 비행 시제 1호기가 출고했습니다. 제가 CCA 미국 사업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국도 CCA를 만들고 있고 요게 보이는 게 한국형 CCA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로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만들었는데 요게 특징이 있어요. 이 미국 그 CCA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크고 무기를 많이 장착한 대신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성능은 좀 조절해가지고 가성비를 맞추려고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폭탄 2발이라든가 소형 미사일 2개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아직 한 개발을 완성해서 전투에 하려면 10년 정도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도 CCA 사업 미국에 도전한 것처럼 이미 벌써 이런 무인기가 KF-21과 같이 작전대기 나올 것이죠. 그리고 대한항공만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카이도 역시 무인 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카이의 무인 체계는 NACS라고 해가지고 유인기와 무인기 팀을 짜는 게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인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로어스 같은 게 길이가 10m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 아, 무인기에 또 무인기가 또 들어가나요? 드론 속에 드론을 넣어가지고 진짜 힘들고 소모성이, 그러니까 뭐 적한테 몸빵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유인기나 무인기 대신 미사일을 맞아주고 대신에 이 비행기는 교란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람이 탄 무인기처럼 이제 속에 있는 신호 같은 걸 발사하거나 이런 걸로는 이 소형 무인기로 해가지고 KUSRP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항공에서 만들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드론쇼 코리아라서 대한민국 최대의 드론 전시회에서 취재한 건데 이게 그 CCA 체계로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요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이게 미사일과 다른 점은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군 명령을 봐서 공동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AAP라고 카이도 이런 무인 전투기나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AAP의 경우에는 150kg대의 그 전투기인데 이것도 실제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I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카이나 이제 대한항공 둘 다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 비행기에다가 AI로 알고리즘을 넣어서 비행 시험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UCAV라고 요거는 이제 FA-50 사이즈의 무인기인데 아까 전에 말한 노어스 동영상에 보여준 것보다는 한둘레 커요. 네. 엔진도 이제 국산 제트 엔진이 달아가지고 FA-50 사이즈고 정밀 유도무기 2개에서 4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어요. 요건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와 성능, 무기를 탑재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네. 요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도 미국처럼 무인 전투기 CCA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말 미래 전투란 비행기 어떤 항공 전력이라는 건 우리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막 캐리어 같은 거 모함 사람이 조종하는 게 있고 무인 드론들이 막 나가서 싸우고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소형 드론들이 나와서 뭐 대신 교란하거나 미사일 맞아주고 그런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질 때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크기에 어떤 성능을 가지는 게 제일 가성비 있는지를 앞으로 찾는 전쟁이 될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한 것 중에 대한항공과 그 다음에 카이 둘 다 무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네. 크기랑 성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성능인지도 미국도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A안, B안을 만들어가면서 요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걸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형하고 대형 무인기를 지금 만들어서 어떤 게 딱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좁고 쫓기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유인기보다 무인기가 저렴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인기나 이런 유인기 미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싼 값에 더 비싼 거 무기를 없앨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가 중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고 중형 무인기가 유인기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방과학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4.5세대 KF-21 전투기 만든다고 해서 우리 좀 뒤쳐졌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생각했는데 이쪽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UCAV, 뭐 CCA 이런 거 만들어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KF-21이 4.5세대 전투기라서 앞서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F-47 물론이고 그 F-22, 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네. 요 스텔스 기능을 높여야지 무인기랑 같이 갈 때 이게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고 요런 업그레이드 계획이 KF-22EX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 과제나 이런 게 좀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KF-22 제대로 날리는 것부터 먼저 해 하면서 지금 개발이 2026년까지 KF-21이 될 건데 네. 요거 완성에 먼저 신경 쓰고 업그레이드 예산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하루속히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나 하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서도 이제 아주 큰 그 저력이나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KF-21로 26년 완성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스텔스 기능으로 이제 6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업체 표현으로는 5.5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이 있고 네. 그리고 엔진 문제가 있어서 엔진이 이제 미국 기술까지는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6세대까지는 조금 어려우나 이
6세대 이 일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하시면 복습을 하자면 6세대 전투 특징 멀리 간다. 그리고 멀리 가는 이유는 왜 태평양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건데 우리가 태평양까지 갈 건 없잖아요. 중국이랑 사실 가까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국산 전투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40년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특파원님. 비싼 유무인 전투기 말고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특히 밝혀졌지만 값싼 드론이 지금 전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이게 드론 같은 거 막 공개했거든요. 정말 그냥 맘먹고 드론은 싸니까 수만 대를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뭔가 북한에 공격을 갈 수 있는 그런 드론 대항 수단이 있냐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의 드론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KUS-LW라 해가지고 또 대한항공이 만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악명을 떨쳤던 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토바이 엔진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백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폭격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한 공격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서 공장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그런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참가를 했지만 우리도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S9, S9이라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능이나 성능은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방어에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드론이라는 게 워낙 싸잖아요. 지금 이제 쿼드콥터에다 폭탄을 달아서 쓰는 것들을 대체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생산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 한 200만 원 안쪽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사람이 들고 쏘는 미사일이 1억이 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1억이 넘으니까 이 싼 가격 때문에 북한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대량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무장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풍선 뭐 그다음에 행글라이더를 사용한 동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군이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만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과장된 부분이 있냐면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드론이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네. 수만 대가 나타나고 이 일론 머스크도 경고한 사진이 있는데. 군집 드론 요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요거는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요렇게 막 수만 대가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벌레들이가 벌이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파수가 모자랍니다. 드론은 주파수 무선 주파수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정 공역에다 주파수 간섭 없이 하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드론끼리. 그러면 드론끼리 충돌해서 연쇄 폭발하면 뭐 다 말짱하게 되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집 드론, AI 드론 기술들이 있어야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몇만 대의 드론이 한 번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실제로는 한 번에 이제 100에서 200대 정도. 물론 이것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막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드론으로 덮어가지고 공격한다 이거는 좀 그 현실적으로 과장된 거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얼마 전에 김정일 본인 앞에서 자기들이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공지능 드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LLM 아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저게 자동차네, 이게 탱크네. 이걸 카메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먼저 했죠. 그런 게 있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론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제가 소개시켜줄 게 꼭 있습니다. 군집 드론, AI 드론에서 이제 발달한 회사들이 크게 니어스랩과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거 인공지능이 적용된 공격 드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현지에서 일단 조립을 해요. 이게 그 철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닙니다. 폼보드를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뒤에 그 환경미화 한다 하죠. 거기에 이제 소재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거기에 폭약과 인공지능 컴퓨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이제 한 200~300만 원 되는 가격에 인공지능 드론이 갖춰져서 얘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표적을 찾아가지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면 만약에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게 드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쪽 방향으로 쏘다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런 것들도 AI로 구현 가능한 게 한국 업체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저 앞으로 미래전에서 주목받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런 드론들이 뭐 정말 수만 대 날라오는 건 쉽지 않겠지만 100여 대, 200여 대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초보적이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확충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드론 제머가 있습니다. 드론 제머는 뭐냐면 등에 매다는 가방 혹은 총의 형태로 해가지고 드론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게 방해한다는 거는 주파수를 포화시켜가지고 수신이 안 되게 하거나 사람 조종사 드론 조종사 사이 전파를 끊게 하거나 혹은 드론이 보는 조종하는 걸 탈취를 하거나 네. 영상을 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드론에 선을 달면 이제 무선 재밍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이 있으면. 네, 광섬유 드론이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 광섬유란 아주 얇은 선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해서 이러면 전파 방해나 다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서 하드키 드론이라는 게 최근 연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데서 카이든이라는 하드키 드론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네.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죠. 실제로는 1.5리터 페트병 정도 크기라 가지고 네. 엄청 큰 드론 같은 거는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청 큰 드론 그러니까 사이드 드론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또 드론 요격 드론이라는 것들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저게 정말 미래전에는 정말 전투기 큰 것도 날아다니지만 저런 작은 드론들이 서로 쫓고 격추하고 이런 무서운 영화 같은 전쟁이 벌어지겠군요. 더 영화 같은 장비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천광이라는 무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배치돼가지고 지금 수도 서울에 배치돼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하늘천의 빛광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이저 무기입니다. 어. 레이저로 드론을 찢어가지고 네. 추락시킨 거고 이게 레이저 무기는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지만 시험 개발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쓰고 실전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 실전 배치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최초라 가지고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수출 상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계기가 딴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에도 드론이 침투를 한 것 같은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면 이게 낙탄 피해라 해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깨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레이저 무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드론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이 쫓고 물고 물리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님 이게 긴 시간 동안 저희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특파원님께서 또 신작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K방산 주식이 뜨겁거든요. 그러다 요즘 조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K방산에 투자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와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다룬 책인데 핵심은 우리나라 K방산의 그 핵심 상품이 10대 무기 체계를 제가 선정한 다음에 이 무기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왜 잘 팔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담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K방산의 핵심 체계 기업 대기업들 간에 이제 라이벌 구도가 있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뭐 하나시스템과 NIC 넥슨, 뭐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라이벌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혹은 갈등하고 있는지도 다루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만들도록 지금 방송처럼 쉽게 만들었는데 무기 체계나 이런 유튜브 보면서 KF-21 저거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K9 뭐 어떻게 코를 쏘고 뭐 수출이 잘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무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거고 반대로 난 주식 투자 관심이 있는데 풍산이 뭐 들어는 봤는데 포탄을 뭐 얼마나 만드는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기에 대해서 방산주와 무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외부 강연을 할 때는 연예기획사랑 아이돌 그룹과의 관계가 방산기업과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무기 체계의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기느냐, 뭐 아니면 협력
회사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IOA 같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에 나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 방산주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특파님 저희 이어서 KF21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